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에 ERC6900과 유니스왑 V4 LBR 미니마이제이션 훅 두 가지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기여한 ERC6900 그리고 유니스왑 V4 LBR 미니마이제이션 훅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저 김상엽을 포함해 문상원님, 박보현님, 박찬우님, 전승민님, 최은재님이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디사이퍼의 기존 산출물들은 대부분 국문 리서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앞서 이제 좋은 발표를 해주셨던 포필러스처럼 국내 기업들의 리서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중심의 학회였던 디사이퍼는 이에 따라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저는 학회가 리서치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나왔던 결론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이었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은 리서치에 비해 디사이퍼를 글로벌하게 널리 알리기 용이합니다. 또한 직접 코드 구현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생태계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달리 학회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하기 굉장히 적합한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코드 개발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직접 기여하는 것입니다. eCapture는 useweb3.xyz라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만 해도 정말 많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프로젝트들의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코드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GitHub에 들어가서 풀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저 또한 디사이퍼에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에 직접 도전해보고자 지난 학기에 ERC4337 GitHub에 보시는 것과 같이 풀 리퀘스트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풀 리퀘스트가 코드에 머지되지는 않았지만 4337 저자가 직접 친절한 코멘트들을 달아주었고 ERC4337보다는 ERC6900에 좀 더 적합한 컨트리뷰션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아직 개발 단계인 ERC6900을 개발하고 있는 알케미 팀에 직접 DM을 보냈고 구현 내용을 좋게 봐주셔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생태계가 제 생각 이상으로 훨씬 열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번 학기에는 저는 본격적으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목표로 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은 이번 학기에 총 2종류의 컨트리뷰션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협업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ERC6900의 컨트리뷰션을 하였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ERC6900에 대해서 영문 리서치 컨트리뷰션을 하였고 커뮤니티나 공식 트위터 등에서도 샤라웃되는 등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6900의 세션키 샘플을 직접 구현하여 GitHub에 컨트리뷰션 하였으며 Replace 플러그인이라는 동작 또한 작업하여 컨트리뷰션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불과 12시간 전에 이제 ERC6900 코드에 직접 머지가 되어서 이제 정식 컨트리뷰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컨트리뷰션을 하며 6900 커뮤니티 콜에서도 직접 발표를 하는 등 해외 여러 유명하신 분들과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고 알케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서클, 그리고 디사이퍼로 구성된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컨트리뷰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생태계에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코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POC를 바탕으로 이런 이더리움 매지션 포럼에 표준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더 리서치에 직접 본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들을 업로드하여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유니스왑 V4 LBR 미니마이제이션 훅입니다. 해당 훅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직접 POC 및 구현하였으며 한 가지는 이미 이더 리서치에 업로드되었고 또 다른 하나 또한 조만간 업로드 예정입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코드를 직접 구현하고 공개하여 오픈소스화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워리어즈는 이번 학기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프로젝트에 직접 컨트리뷰션을 하였고 이어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RC6900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ERC4337과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더리움에는 먼저 두 가지 종류의 계정이 있습니다. EOA와 CA입니다. EOA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지갑처럼 트랜잭션을 직접 발생시킬 수 있는 계정이고, CA는 컨트랙트 어카운트로 컨트랙트 코드를 담고 있는 계정입니다. AA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계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온 개념입니다. ERC4337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역할을 하는 유저 오퍼레이션을 유저가 보내면 번들러라는 주체가 이 유저 오프를 번들링하여 엔트리 포인트 컨트랙트로 전송을 합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뒤 이제 컨트랙트 어카운트로 직접 콜을 하여 트랜잭션을 실행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ERC4337은 컨트랙트 계정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계정의 형태가 다양하고 이는 곧 호환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컨트랙트 계정 특성상 한번 배포가 되면 수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에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이는 곧 확장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ERC6900이 제안되었고, 이는 컨트랙트 계정과 계정의 플러그인에 대한 표준을 제공합니다. 6900은 모듈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본인의 계정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 및 제거할 수 있게 되며,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원하는 기능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크롬 익스텐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크롬에 원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나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을 직접 붙였다 뗄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6900은 계정의 여러 기능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6900은 모듈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플러그인에 대해 여러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참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일된 표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른 계정이 아닌 한 컨트랙트 계정을 여러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 프록시 구조이기 때문에 기능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림을 보면 앨리스의 계정 A는 플러그인 A와 B, 그리고 밥의 계정 B는 플러그인 B와 D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 레벨에서 그러면 6900의 구조와 콜 플로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4337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트랜잭션과 4337과 호환되는 유저 오퍼레이션의 콜 플로우가 약간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콜에 대해서 각각 다른 플로우를 거치지만 모두 밸리데이션과 익스큐션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며 필요에 따라서 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에서는 ERC6900에 대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진행했고, 그중 첫 번째는 세션키 플러그인입니다. 세션키는 컨트랙트 계정의 권한 일부를 외부 엔티티가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메타마스크와는 다르게 계정의 일부 권한을 잠시 동안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키들은 세션키라고 합니다. 세션키는 지정된 권한을 정해진 시간 동안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잘 활용한다면 사용자 경험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용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체인 게임입니다. 온체인 게임은 게임 내 액션이 트랜잭션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지갑을 기반으로 하면 트랜잭션들을 수시로 컨펌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정 기간 동안 트랜잭션 서명을 게임 회사의 세션키가 대신하게 된다면 사용자 경험의 개선을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파이 사용에서도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유니스왑과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사용할 때 토큰에 대한 어프루벌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어프루벌의 기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어프루브해둔 디파이 프로토콜이 해킹을 당하거나 한다면 이제 지갑에 해당하는 지갑 안에 있는 토큰 역시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리보크 캐시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수동으로 어프루벌을 취소해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션키를 사용한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만 디파이 프로토콜이 토큰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을 피하고 보다 안전하게 디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션키의 특성상 다른 계정의 권한을 다른 계정에게 일정 기간 임대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세션키가 악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지갑의 자금을 모두 빼가는 등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저희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에서는 세션키의 악의적인 행동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ERC6900 내 기능들을 활용해 다양한 경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우선 각각의 세션키 플러그인은 미리 정해진 컨트랙트와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처럼 USDC 세션키 플러그인은 USDC 컨트랙트와만 상호작용할 수 있고 유니스왑 풀과 같은 다른 컨트랙트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션 키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상 계정에 세션 키 플러그인이 많이 설치되기 시작하면 각 플러그인의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ERC6900 내 플러그인 간 모듈성을 위해 디펜던시 기능을 활용하여 세션 키를 관리하는 플러그인을 상위 플러그인으로 두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그림처럼 여러 세션 키들을 각각 권한 정보를 포함한 하위 플러그인들로 구분하고 상위 플러그인에서 계정 내 세션 키들이 전부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러한 모듈러 아키텍처를 통해서 세션 키 관리의 복잡성을 없애고 보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세션 키를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단순히 그 세션 키 플러그인을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현을 완료했고 현재 이와 같이 머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구현은 GitHub에 가서 확인하시거나 앞으로 저희가 작성할 미디엄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ERC6900 컨트리뷰션으로 GitHub에 올라온 이슈 13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구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이슈에서는 6900의 플러그인들이 가진 의존성으로 인해 플러그인 교체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플러그인이 의존성이 있는 경우 교체를 할 때 모두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에 원래는 의존성이 있는 플러그인을 모두 삭제하고 전부 다시 재설치하는 방법을 택해야 했는데 여기서 오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핫스와핑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리플레이스 플러그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리플레이스 플러그인을 구현할 때 저희 팀은 버저닝을 도입해서 플러그인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직접 제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버전 관리할 때 자주 쓰이는 레거시를 따라 저희도 플러그인의 버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 이제 패치 버전에 대해서만 리플레이스 플러그인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메이저나 마이너한 변경들은 리플레이스 플러그인으로 처리하기보단 플러그인 자체를 재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플러그인의 버전 관리를 위해 별도로 버전 레지스트리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서 커미티의 동의가 이루어진 플러그인만 등록하여 버전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플레이스 플러그인을 구현하면서 고려한 마지막 부분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록시 구조를 차용하는 6900의 구조상 데이터는 플러그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교체될 시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요구됩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플러그인의 데이터는 보안상 삭제를 해야 하며 새로운 플러그인은 기존의 플러그인 데이터를 전달받아 초기화되어야 했기에 이를 별도의 비유 함수를 통해서 구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리플레이스 플러그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풀 리퀘스트를 보냈고요. 현재 리뷰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스왑 v4 LVR 미니마이제이션 컨트리뷰션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유니스왑 v2의 W-이더 그리고 USDC 풀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한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누적 P&L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초 유동성 공급 후에 풀 자체의 누적 P&L은 일정 기간 동안 양수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음수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풀의 손실로 잘 알려진 것은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그러나 AMM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비영구적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닌 LVR이라는 손실이 있는 것도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LVR의 규모는 마크아웃 지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21년 8월 이후로 LP의 손익을 나타낸 마크아웃 그래프로 보시는 것과 같이 누적된 LP의 LVR 손해는 1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AMM에서 발생하는 LVR이란 손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해당 손실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개발한 결과물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VR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시장 환경에서는 유동성이 더욱 많은 중앙화 거래소보다 탈중앙화 유동성 풀의 간격 반영이 느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차익 거래자들은 두 플랫폼 간의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탈중앙화 유동성 풀이 손실을 얻게 됩니다. 즉 차익 거래자들의 수익은 유동성 풀의 손실로 얻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풀의 유동성을 제공한 주체는 유동성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는 곧 유동성 공급자들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1번의 경우에는 유동성 풀의
1번의 경우에는 유동성 풀에 직접 유동성을 제공한 경우이고 2번의 경우에는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고 일본에서 일어난 거래를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행하는 거래로 로스 vs 리밸런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밸런싱 스트레이티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LBR은 해당 두 거래의 결과로 나타내는 유동성 풀의 가치 차이로 구해집니다. LBR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LBR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LBR을 재분배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다이아몬드 프로토콜 방식과 다이나믹 피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현 및 개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LBR 해소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선 유동성 풀에서 일어나는 스왑의 전후로 특정 로직이 추가돼야 합니다. 즉, 차익 거래자가 유동성 풀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차익 거래 수익의 일부를 다시 유동성 풀로 되돌려주는 등의 로직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유니스왑 V2나 V3의 유동성 풀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3년 6월에 제안된 유니스왑 V4에 새롭게 생긴 후기란 개념을 사용하면 스왑 전후에 콜백 액션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니스왑 V4를 사용해서 LVR 최소화 솔루션을 연구 및 개발했습니다. 훅은 풀 배포, 스왑 유동성 공급, 그리고 회수 등 사용자가 유니스왑 내에서 수행하는 액션 전후로 실행되는 코드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니스왑의 풀을 보다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풀의 LVR을 최소화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유동성 공급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높은 유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니스왑 V4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 V4에서는 다양한 풀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다양한 훅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유동성 파편화 현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 스왑 라우터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유동성 풀은 더 좋은 토큰 교환 비율 및 수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좋은 조건의 토큰 교환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LBR 최소화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유니스왑 V4의 훅은 스왑 전후로 이렇게 적용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BR 해소 솔루션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로토콜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차익 거래자가 가져가는 수익의 일부를 유동성 풀과 공유하여 유동성 공급자들의 비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높여주는 유동성 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해당 프로토콜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담보를 예치한 아비트라저에게 해당 블록에서 발생하는 온전한 차익 거래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때 아비트라저는 외부 시장가 정보를 이용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익 거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이익 중 일부는 유동성 풀이 가져갑니다. 이때 유동성 풀의 가격은 아비트라저가 의도한 시장가와 완전히 맞춰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LBR이 현재 유동성 풀의 가치와 리밸런싱 이후 풀의 가치 간의 차이값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풀의 가격을 시장가와 동일하도록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때 유동성 풀에는 아비트라저가 공유해준 수익으로 여분의 토큰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토큰이 남아있으면 해당 유동성 풀의 가격은 시장가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여분의 토큰을 볼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볼트에 토큰이 남기 때문에 블록이 진행될수록 유동성 풀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5번과 같이 볼트의 토큰을 다시 유동성 풀로 옮겨주는 특정한 로직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어떠한 로직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 블록마다 5번에 해당하는 토큰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동시켜주는 방법과 아비트라저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프로토콜 전략을 연구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볼트의 토큰을 풀로 재분배하는 방식에서 컨버전 vs 피처스라는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다이아몬드 프로토콜의 볼트 안에 있는 토큰을 차익 거래자가 바꿔 풀에 넣도록 하고 이로 인한 아비트라저의 잔고 변화만큼 선물 계약을 새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생성된 선물 계약은 주기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체결됩니다. 다시 말해 아비트라저가 풀한테 토큰을 절반 빌려주고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볼트에 있는 토큰을 남기지 않고 전부 현재 시장 가격에 맞춰서 풀에 다시 공급해주기 때문에 풀의 가격이 시장 가격을 계속 따라올 수 있는 동시에 LBR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제시한 방식을 적용한 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LP의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Y축이 일반적인 LP와 비교한 수익을 나타낸 것인데, 이 방식을 적용한 LP가 최소 3% 이상의 추가 APR을 받을 수 있고, 가격 변동성이 심하면 최대 40%까지도 추가 수익률을 받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더 리서치의 리서치 페이퍼를 게재하였고, 이를 유니스왑 V4 훅으로 구현한 코드 또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차익 거래자의 수익을 더 정교하게 공유하기 위한 다이나믹 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로토콜은 차익 거래자부터 베타만큼의 비율로 수익을 계속 떼어내게 되는데, 유동성 풀의 입장에서는 베타가 높을수록 풀에 돌아오는 수익이 커져 이득이지만, 차익 거래자 입장에서는 베타가 높을수록 차익 거래의 수익성이 줄어들어서 차익 거래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풀에게도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익 거래자들의 수익을 만족하면서 유동성 풀의 최대의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베타 값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피 전략은 앰비언트 스왑 같은 프로토콜에서 대부분 쓰이고, 알지브라 파이낸스가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다이나믹 피 전략에서는 유동성 풀과 차익 거래자 이외에도 낮은 수수료율 및 높은 유동성을 원하는 일반 거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했던 반면, 다이아몬드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차익 거래자를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변동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 거래자에게만 변동 베타를 부과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큰 차익 거래가 생길 때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 차익 거래가 줄어들 때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여 필요한 차익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체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베타 값의 변동성에 따른 변동 수수료를 더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수식의 구성은 알지브라의 논문에서 참조하였으며, 각각 항에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두 주체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켜 변동성이 낮을 때는 적절히 낮은 베타 값을, 변동성이 높을 때는 적절히 높은 베타 값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식의 파라미터를 직접 계산해가며 구할 수가 없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직접 구축했고, 인공지능 중에서 강화학습과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해당 파라미터를 최적화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이더리움과 USDC를 토큰 페어로 하는 서로 다른 세 풀들을 가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풀,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다이나믹 베타를 적용한 다이아몬드 풀입니다. 이 풀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들은 총 3가지로, 일반적인 수합을 진행하는 리테일 유저, 유동성을 공급하는 LP, 그리고 차익 거래를 하는 아비트라저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블록 단위로 진행되며, 각 주체들은 블록마다 풀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블록 내에 모든 주체들과 풀들의 행동이 끝나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끝났을 때 풀의 TVL을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값들은 지난 1년간 유니스왑 V2의 WETH, USDT 풀들을 참고하였고, 120일 기준으로 총 100번 시뮬레이션을 하여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와 GitHub 링크를 남겨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낸 최적의 변동 베타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최대 40%까지 변화를 합니다. 이 40%는 차익 거래자들이 차익 거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풀이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해당 모델을 가지고 다른 풀들과 경쟁하여 일련의 거래가 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인 총 예치된 자산 가치를 일반 풀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본 다이아몬드 풀은 일반 풀보다 평균적으로 0.5% 정도 높은 TVL을 가지는 반면, 오른쪽에 변동 베타가 적용된 풀의 경우 일반 풀보다 평균적으로 약 1.2%, 최대 1.7% 높은 TVL을 얻어 기존 다이아몬드 풀보다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LVR 비교 그래프와 거래량 비교 그래프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는데, TVL에 따른 LVR 그래프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풀은 기본적으로 일반 풀보다 LVR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 풀은 TVL이 커짐에 따라 LVR도 커지는 반면, 다이아몬드 풀은 앞서 TVL이 커져도 일반 풀만큼 LVR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리테일 거래량 기준으로 저희가 제안한 풀은 일반 풀 및 기본 다이아몬드 풀에 비해서 이제 동등한
거래량을 가지면서 차익 거래자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량은 일반 풀보다 낮고 기본 다이아몬드 풀과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총 TBL 같은 경우에는 총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저희가 만든 다이나믹 다이아몬드 풀이 우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공급된 토큰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깊어지고 더 많은 거래가 라우팅된 결과입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일반 풀은 거래량의 45%가 차익 거래자로부터 생기고 리테일 거래는 54%밖에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 프로토콜들은 거래량의 약 70%가 리테일 거래로부터 나옵니다. 필요한 만큼의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익 거래 수익의 일부는 유동성으로 전환하여 유동성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블록이 진행됨에 따라서 TBL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똑같은 TBL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풀들의 격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유동성 풀들 간의 유동성 이동이나 신규 이동성을 배제한 시뮬레이션이지만 높은 수익성을 쫓은 유동성 이동 및 신규 이동성 추가를 고려하면 이 차이가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LBR 최소화를 위한 유니스왑 V4 훅 연구를 진행하였고 컨버전 vs 피처스에 대한 리서치를 이드 리서치에 게재하였으며 방금 말씀드린 다이나믹 베타를 이용한 연구 또한 이드 리서치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시뮬레이션 코드 또한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요. 이를 적용한 유니스왑 V4의 코드 또한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픈소스 워리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구한 팀원 모두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며 우선 현장 질문을 받고 라이브 채팅에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세션키 플러그인 구현에 있어서 아키텍처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USDC 세션키 플러그인이 있으면은 유니스왑은 그러니까 여기가 해킹 당하더라도 유니스왑 쪽은 괜찮다로 알고 있고, 근데 이런 세션 키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세션 키 관리 플러그인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키 관리 플러그인이 만약에 해킹 당하면 이건 똑같이 모든 키들이 해킹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예방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방할 예정인지 그것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션 키를 설계를 하면서 보안을 말씀드린 부분은 세션 키 플러그인 컨트랙트가 해킹당하는 상황을 가정하기보다는 세션 키로 임명받은 그 주체가 악의적으로 행동했을 때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저희는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세션 키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굉장히 제한을 많이 시켜놓았고, 그리고 그 세션 키가 얼마만큼 유효한지 또 기간도 정할 수 있게 해놓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세션 키의 보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말씀해주신 컨트랙트 해킹과 같은 부분은 결국에는 철저한 오디트과 리뷰를 통해서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신 팀의 내용이 연구도 연구지만 사실 리서처나 개발자로서 이런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좋은 가이드를 많이 알려주시고 그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로서 사실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웃풋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좀 힘들었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버틀렉이 됐었던 경험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4337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작년 1학기 때 먼저 진행하였는데, 우선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깃허브에 직접 풀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대단히 답변이 늦다는 것을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디퍼런스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팀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듀를 맞출 수 없었던 점이 굉장히 사실 많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번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6900의 알케미 팀 분들께서 정말 너희 발표 때까지 꼭 같이 해서 머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밤을 새면서 개발을 해서 완성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좋은 컨트리뷰터로 봐주는 팀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왜 굳이 우리한테 풀 리퀘스트를 보내지? 라는 생각을 가진 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구한 오픈소스 워리어즈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